여기 미국의 한 컨퍼런스 회의장, 중국의 경제 성장은 한국의 기술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하는 미국인이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벌인 한국에 대한 수작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경제학을 전공해서 공부하고 있는 릴리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빨리 IT 회사에 취업이나 하라고 하셨지만 경제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깊이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죠. 사실 지금 누구나 느끼고 있듯이 세계 경제가 심각한 불황에 가까운 상황이잖아요. 심지어 최근 세계적으로 정세가 어수선한 상황이라 경제적으로도 급박한 상황이에요. 특히 중국이 세계의 패권을 쥐려고 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무척 신경을 쓰고 있고 저 또한 그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사이즈가 비슷한 중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경제를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도 있거든요. 항상 어린 시절부터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이 있어왔고 뉴스를 틀면 아버지께서 이러쿵저러쿵 설명해 주시는 탓에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빨리 경제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실 경제 전공자이고 현재 작은 경제연구소에 다니시는데 경제 이론을 알아도 현실 경제는 다르다며 저보고 돈을 많이 버는 일이나 하라곤 하셨죠. 그래도 저는 아버지처럼 경제 공부를 하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해외 여러 나라의 경제적 사정을 파악할 때마다 마치 다른 친구네 집 경제 형편을 알게 되는 듯한 기분을 받아서 괜히 즐거웠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경제 공부가 중요한 시기라고 느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중국이 세계에 대한 영향력이 커졌고 기술 혁신이나 다품종 다량 생산을 내세우며 세계의 공장 역할을 자처하게 되면서 기존의 경제 이론이 먹히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사실 중국의 경우 자국 내 모든 기업들이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국영기업과 다름이 없고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많은 물건을 찍어내어서 해외의 다른 기업들을 도산시키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거든요. 가령 볼펜을 1,000원에 찍어내고 있던 미국의 공장이 있다면 중국은 100원에 찍어내는 것도 모자라 50원에 판매해버리니 경쟁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런 심각한 위기 속에서 경제를 더욱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진학한 것이고 매일 교수님과 교수실에서 토론을 해가며 공부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옆 방에는 중국인 교수님이 양쪽으로 둘씩이나 있기 때문에 늘 조용히 말씀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의 경제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의견이 너무 달라서 늘 말을 아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교수님은 커피를 한 잔 타주시며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 교수님께서는 중국의 저가품 공세가 이제는 너무 심해져서 미국의 기업들까지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부를 등에 업은 중국 기업들과는 세계 그 어떤 회사도 대적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교수님은 저에게 넌지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국이 아무리 모든 산업을 그런 식으로 장악하려 해도 한국은 이길 수가 없을 거라는 이야기였죠. 저는 한국이 갑자기 왜 튀어나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경제력이 세계에서 상당히 높은 편이 위치하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인구로 보나 땅의 면적으로 보나 미국이나 중국처럼 강대국이라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교수님은 중국이 성장한 이유는 한국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소름이 확 돋아났습니다. 한국 때문에 중국이 성장했다는 사실은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한국이 낙후된 중국을 도와서 성장을 했다는 이야기로 들렸거든요. 한국이 중국과 바로 붙어있는 나라는 맞지만 중국을 도와줄 정도의 상황인 줄은 전혀 몰랐기에 교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이 중국을 도와주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중국이 한국의 기술들을 전부 가져가서 성장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사실 한국은 문화적으로 세계에 알려진 나라이지 어떠한 기술이나 힘으로 알려진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교수님은 저에게 한국에는 삼성, 현대, LG, 대우 등의 대기업이 있고 미국인들 중에 이 회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냐며 한국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삼성이 한국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고 이번 스마트폰을 갤럭시 S25로 바꾸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의 말씀을 더욱 집중해서 들으려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처럼 국토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셰일가스나 석유, 각종 광물이 나오지 않는 안타까운 나라라고 하셨어요. 다만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물이 나오는 국가임은 확실하다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천연자원을 이용할 수 없었고 오직 인적자원으로 경제 성장을 이뤄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정말 부지런하게 일을 했고 놀 때도 일을 했으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공부와 일을 병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탐낼 만한 미국에도 없는 기술들을 보유한 나라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 무언가 더 특별해 보이더라고요. 교수님은 이어서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 주셨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기술 개발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며 엄청난 성과를 이뤘지. 한국은 자신들이 가진 인적 자원과 교육에 대한 집착, 그리고 그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기술력을 키워왔어. 반도체, 스마트폰, 전자기기, 자동차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 교수님은 잠시 멈추고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런데 사실 정말 놀라운 점은 중국이 한국보다 30배나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수준의 기술을 만들지 못했다는 거야. 그런 중국이 왜 한국의 기술을 그대로 가져가야 했냐고?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기술력 부족 때문이지. 저는 그 말에 잠시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처럼 뛰어난 기술을 만들지 못했다는 교수님의 말은 믿기 어려웠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계속 설명해 주셨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아서 자연스럽게 노동력이 풍부하고 초기에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세계 시장에 나갔지. 하지만 그들이 발전을 거듭해도 한국처럼 고급 기술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 중국은 한국의 기술을 뛰어넘기 위해 노력했지만 30배 많은 인구와 자원을 가지고도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잡는 데 실패했어.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가져갔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들의 산업을 키워나갔지. 교수님은 잠시 생각을 정리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들의 기술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며 세계 시장을 지배했지. 그때 중국은 한국의 기술을 훔쳐가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저가 제품을 대량으로 만들어냈어. 그 결과 한국은 자국의 기술을 빼앗긴 채로 경쟁을 해야 했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혁신을 거듭하며 지금도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을 듣고 나니 한국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기술을 지켜냈는지 또 그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기술을 쉽게 가져가긴 했지만 그만큼 한국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교수님의 설명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후 저를 바라보며 제안하셨습니다. 릴리, 너가 한국과 중국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 그럼 딱 좋은 기회가 있어. 다음 달에 있을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기술과 중국의 기술에 대한 경제성 비교를 주제로 연구해보고 나와 함께 발표를 준비해보는 게 어떠냐? 교수님의 제안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갑자기 큰 기회를 제시해 주신 것 같아서 그만큼 이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생각에 흥분이 되기도 했죠. 한국과 중국의 기술을 비교하는 거라니 정말 흥미롭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주제를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하긴 한데 교수님과 함께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교수님의 제안에 자연스럽게 끌려가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렇지. 나도 내가 이 주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기회가 내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사실 한국은 오랜 시간 동안 기술 혁신을 위해 계속해서 투자를 해왔고 그들의 성공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철저한 전략과 노력이 바탕이 되어 있어. 반면 중국은 빠르게 발전했지만 그들의 기술 발전은 한국의 기술을 차용하면서 이루어졌지. 그 두 나라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깊이 분석해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야. 교수님은 잠시 멈추더니 재계 자료를 제공하겠다며 덧붙였습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기술적인 발전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의 경제구조, 시장 환경, 국가의 산업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해. 이 모든 요소가 맞물려서 각국의 기술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잘 보여줘야 하지. 그래서 내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점들을 신중하게 다뤄보길 바란다. 저는 교수님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이 연구 주제가 흥미로워지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와 기술을 비교하면서 그 두 나라의 발전 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정말 큰 도전이자 기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교수님과 함께 이 주제를 더 깊이 파고들며 연구하고 발표를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저희 연구실 친구들과 주제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각자 의견을 주고받으며 연구를 어떻게 진행할지 정해나갔고,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옆 교수실의 중국인 교수님에게 질문을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교수님이 중국 경제와 기술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계시니 그분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았거든요. 교수님에게 들어가자 저는 먼저 한국과 중국의 기술적 관계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저는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기술적 관계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이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고 발전시킨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중국인 교수님은 처음에는 차분하게 답을 하시다가 점점 목소리가 커지며 말하셨습니다. 중국은 절대로 한국처럼 작은 나라의 도움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해. 한국이 중국에게 기술을 지원했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중국은 그만큼 큰 시장과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성장할 수 있었지. 작은 나라인 한국이 어떻게 우리처럼 거대한 국가의 성장을 이끌 수 있겠는가? 그런 주장은 말도 안 돼. 교수님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교수님이 약간 화가 난 듯한 모습으로 중국이 성장한 이유를 한국의 도움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중국의 경제 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교수님의 주장이 꽤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단순히 한국의 기술을 받아들여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강력한 경제적 잠재력을 발휘한 거야. 그리고 한국은 지금도 중국 없이는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한국이 중국의 시장 없이 어떻게 경제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교수님은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교수님이 주장하는 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반응을 보면 중국의 자존심과 강한 국가적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두 나라의 경제 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교수님과의 대화에서 느낀 충격을 그대로 안고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교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고 반박하시는 걸 보니 중국의 경제와 기술에 대한 자존심이 강하게 반영된 것 같았거든요.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그럴수록 더 객관적으로 연구를 진행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연구실에 있던 중국인 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학생은 얼굴이 굳어있더니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 교수님한테서 들었어. 중국이 한국의 기술을 훔쳤다고? 그런 헛소리를 하고 다니는 게 너였어? 그 학생은 조금도 가볍지 않은 목소리로 말하며 계속해서 제게 욕을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중국이 한국의 기술을 훔쳤다고?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그런 얘기를 퍼뜨린 거냐? 저는 당황스럽고 갑자기 왜 그런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학생은 저를 한번 쳐다보며 계속해서 비난을 퍼붓고 있었고 저는 그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과의 대화에서 나온 의견을 전달하려고 했을 뿐인데 그 학생은 그걸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너 그만큼 배운 게 있으면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 뭐든 아는 척하려면 제대로 공부한 후에 말해. 그저 남의 말 듣고 헛소리하는 거라면 내 앞에선 말하지 마. 저는 정말 당황스럽고 화가 나지 않았던 게 오히려 이상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걸 보니 아마 그가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 대해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 학생의 말에 당황스러움을 느끼면서도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중국과 한국 간의 역사적 관계가 이 문제의 핵심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을 넘어서 두 나라의 과거와 현재가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준비를 제대로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두 나라의 역사적 배경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고대사를 살펴보면
사실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강력했던 시기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한국은 강력한 국가들을 여러 차례 건설했고 특히 고구려는 중국 북부 지역을 위협하며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었습니다. 고구려는 중국 한나라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기도 했고 그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만주 지역을 지배하며 중국을 넘는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였죠. 또한 백제와 신라는 중국과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하면서도 독자적인 발전을 이룩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항상 한국이 빈틈을 보일 때마다 기술이나 인력을 빼앗으며 성장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한 번씩 자국 내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한국에서 인재를 빼앗거나 기술을 도입해 자신의 힘을 키워왔습니다. 예를 들어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하면서 많은 한국의 기술자들이 중국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그들의 기술력은 중국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고려와 조선시대에도 중국은 한국의 기술과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자국의 발전을 위해 활용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통해 보면 중국은 한국의 기술과 인력을 빼앗아 자국의 성장을 이룩했던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독자적인 기술력과 강력한 경제적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적은 자원과 작은 국토에도 불구하고 기술력과 창의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국이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기술적으로 성장해온 점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듯 중국과 한국은 오랜 역사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했지만 현재는 기술적 경쟁의 각축장이 되었고 그 경쟁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두 나라 간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까지 포함한 복잡한 상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이들 간의 복잡한 역사적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 그동안 각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했는지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이 중국에 의해 많은 기술을 빼앗기고 그로 인해 여러 번 경쟁에서 위험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더 좋은 기술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기술을 빼앗기거나 뒤처졌던 상황에서도 한국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하면서 더 앞서 나갈 수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 한국이 단순히 기술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의력과 혁신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자리 잡게 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경제력이 단순히 자원이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기술 개발과 창의적 사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사실 한국은 작은 국토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경제적으로 중국보다 우위에 있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중국은 거대한 인구와 자원으로 대규모의 산업을 키워왔지만 한국은 오히려 그 제한된 환경에서 혁신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것을 보면 그 기술력과 경제적인 성장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한국은 단순히 외부에서 기술을 도입하거나 따라하는 나라가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 발전하고 더 나은 기술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국가라는 점에서 정말 존경스러움을 느낍니다. 저는 컨퍼런스장에서 중국인 교수와 학생에게 팩트 폭행을 해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정말 철두철미하게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교수님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실제로 한국이 미래의 세계 최강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제적 지표를 통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셨죠. 저는 철저하게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컨퍼런스에서 한국이 미래의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한국이 미래의 핵심,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경제적 지표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어요. 먼저 한국의 기술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으며 그 기술력은 앞으로 더욱 중요한 산업 분야를 형성할 것입니다. 한국은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기술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 분야는 단순히 현재의 경제를 이끄는 수준을 넘어 미래의 경제 지형을 완전히 바꿀 산업입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그 기술을 이끌고 있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삼성, LG, 현대자동차와 같은 한국 기업들은 이미 이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월등한 성과를 이루었고 앞으로도 이 분야를 선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중국은 그 기술력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AI와 다른 기술들은 사실 독자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
한국과 서구의 기술을 베낀 것이 많습니다. 중국은 기술 개발에 있어서 진정한 혁신을 이루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모방하고 이를 대량 생산하는 전략을 주로 취해왔습니다. 특히 AI 분야에서는 많은 정보가 왜곡되거나 과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이 내세우는 AI 기술은 실제로 그 근본적인 기술력을 보면 한국과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한국은 이미 AI, 반도체, 로봇공학 등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기술들은 단순히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산업을 이끌어가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그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미국보다도 더 많은 첨단 기술을 보유한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따라하려고 해도 한국은 이미 너무 큰 기술 격차를 가지고 있어 그들의 기술을 베끼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격차는 단기간 내에 좁혀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한국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며 그 격차를 더욱 벌릴 것입니다. 결국 한국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를 주도할 유일한 나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구체적인 지표와 자료를 통해 제시하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서는 것을 넘어서 기술 혁신을 통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발표를 마쳤습니다. 그 자리는 정말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는데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환호성이 들려왔습니다. 특히 미국인 학자들, 서구와 아시아의 여러 학자들이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그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기술이 단순히 우수하다는 수준을 넘어서 앞으로 인공지능 혁신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인공지능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향후 몇 년 내로 이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어갈 나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산업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또한 한국은 이제 기술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경제적 성장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다른 나라와의 경쟁을 넘어서 세계 경제와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한국이 만드는 기술이 인류의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열쇠가 될 것이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었고 그만큼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한국이 그동안 어떻게 강력한 기술력을 쌓아왔고 앞으로도 그 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받는 것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서고 기술 혁신을 통해 모든 분야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확고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당황하지 않고 준비해온 구체적인 수치와 사실들로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질문들이 기술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지표를 함께 묻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기술이 어떻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더 앞서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왜 미래의 경제 중심 국가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반도체 생산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는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인공지능 분야는 특히 오지와 결합된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의료 AI 기술 등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AI와 관련된 기술들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기술이 한국에서 개발된 기술을 기반으로 하거나 외국의 기술을 복제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R&D 투자율은 GDP의 약 4.8%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는 한국이 기술 혁신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기반임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비해 중국은 여전히 많은 기술들을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형태에 가까운 반면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집중하며 그 성과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수치로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국이 미국보다도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한국은 이미 오지 기술에서 미국을 앞서가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오지 네트워크 구축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력은 스마트폰, 전자기기, 반도체,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세계 표준을 이끌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와 사실을 기반으로 답변하자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과 경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저는 한국이 미래의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인 학생이 갑자기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빼앗았다라는 증거가 있냐? 그리고 중국은 한국을 도와준 고마운 나라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며 저에게 반박을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하며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도와준 나라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하며 중국인 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한국이 겪었던 경제적 위기나 어려운 시기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사실 한국은 중국과 비교할 때 경제적으로 상당히 우위에 있었습니다. 한국이 IMF 위기 때 중국이 그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궁금하네요. 반면 중국은 한국의 기술과 인프라를 자주 빼앗아갔습니다. 저는 이어서 중국의 기술 탈취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나 스마트폰 기술은 몇 차례 중국에 의해 도용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기업들에서 일어난 기술 유출 사건을 통해 많은 정보를 빼내갔고,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한국의 기술을 뺏은 사례로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의 기술 유출 방지와 특허 보호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 발전을 위해 한국의 기술을 베끼는 일들을 자주 했고, 그로 인해 한국은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물론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이며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한국의 기술 혁신이 중국 덕분에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끊임없는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자국의 기술을 혁신했고, 그것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중국인 학생은 잠시 말문을 잃은 듯 했고, 그 자리는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다들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이 이뤄낸 기술적 업적과 경제적 성과를 확실히 증명할 수 있었고, 이제 그들의 의문을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인 학생들은 집단으로 저에게 질문을 하며 불편한 감정을 토로하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제가 아는 지식을 전부 쏟아내기로 결심했어요. 그 중국인 학생의 질문에 대한 제 답변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기술을 빼앗았다는 증거를 원하신다면 몇 가지 주요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0년대 초반에 발생한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삼성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조업체 중 하나였고, 이 기술은 매우 중요한 기밀로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삼성의 반도체 기술을 다루던 중국 출신의 엔지니어가 기술을 빼내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사건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이후 삼성은 더욱 철저한 보안 관리와 기술 보호 방안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2014년에 발생한 LG 디스플레이의 OLED 기술 유출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LG 디스플레이의 기술자 몇 명이 중국의 경쟁 업체로 이직하면서 OLED 패널에 대한 고급 기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로 인해 중국의 한 기업은 LG의 기술을 이용해 디스플레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었고, LG는 이후 몇 년 동안 기술 보호와 관련된 법적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의 전자, 자동차,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도 중국으로 유출된 사례가 있고,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이 중국에 전해졌다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며, 또한 중국이 그 기술들을 쉽게 얻으려 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중국은 기술이 부족할 때 한국의 기술을 빼앗아 그들만의 경쟁력을 키우려 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끊임없이 기술 보호에 힘썼습니다. 물론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에서 중요한 파트너임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한국이 중국 덕분에 기술을 발전시킨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은 기술 혁신과 연구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왔고, 중국은 이를 훔쳐가려고 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기술 유출 사건을 예시로 들며 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중국인 학생도 잠시 말문을 닫은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갑자기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여러 학자들이 저의 발언에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한 한국계 미국인 교수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는 제게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당신이 이렇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줘서 정말 기쁩니다. 이런 사실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진실이 왜곡될 수 있는데 오늘 당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은 이어서 당신이 말한 기술 유출 사건들은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들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국제적인 무대에서 밝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국은 그동안 엄청난 노력으로 세계적인 기술을 만들어낸 나라니까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에 정말 감사했지만 그보다 더 큰 감동을 받았던 건 그 자리에 있던 다른 학자들이 모두 제 이야기에 공감하고 저를 지지해준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박수와 칭찬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며 저는 정말 한국이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그 기술력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한국계 교수님은 제게 정말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말하며 당신이 오늘 정말 중요한 일을 해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 교수님은 제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셨고 그 장학금은 꽤나 큰 금액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이 장학금은 당신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실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걸어가는 길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학금을 받게 된 저는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그 감사함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교수님의 말처럼 한국의 기술과 그 역사를 제대로 알리고 그 진실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돕겠다는 다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장학금을 받으면서 저는 정말로 한국에 가서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주신 그 기회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서 제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경험하고 그 기술과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교수님이 연락해둔 다양한 기술 관련 연구소와 기업들을 방문하며 한국의 첨단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몸소 느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반도체, AI 기술 등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분야에서 어떤 혁신을 이루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은 기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열정과 노력도 함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역사와 문화도 깊이 배우면서 그들이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강해졌고 기술을 통해 세계의 중심으로 올라섰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한국에 대한 존경을 한층 더 깊게 만들어 주었고 그들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의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결국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단순한 여행 이상의 의미를 주었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겠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미국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이 한국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이 얼마나 편하고 쾌적한 나라인지 그리고 범죄가 거의 없다는 점에 대해 굉장히 놀라워했어요.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거리를 걸을 때도 안전하고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며 거리마다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죠. 또한 첨단 기술이 넘쳐나는 서울 같은 대도시를 보면서 그들은 정말 한국이 미래적인 도시의 모델을 보여주는 나라라고 칭찬했습니다. 스마트 시티나 교통 시스템 그리고 첨단 IT 기술들이 잘 결합되어 사람들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앞서가는 나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한국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얼마나 친절하고 배려심이 넘치는지 그리고 한국 문화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한국의 발전이 단순히 기술적인 진보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문화에서 비롯된 것임을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시간 동안 저는 한국이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나라 중 하나라는 생각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나라에서 살아가고 배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무척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은 단순히 관광을 넘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제와 기술 발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게 되면서 아시아 경제, 그 중에서도 한국 경제에 집중적으로 공부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인 성공을 넘어서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라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며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돌아온 후 저는 한국 경제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어요. 교수님께서는 한국 경제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보시고 앞으로도 이 분야가 굉장히 전망이 좋다고 하시며 제 연구를 적극적으로 밀어주셨어요. 교수님은 한국 경제의 발전과 혁신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져야 한다는 말을 해주셨고 제 연구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한국 경제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어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미래 전망이 얼마나 밝은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단순히 기술적인 발전만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요소들이 함께 영향을 미친 결과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고 앞으로도 이 연구를 통해 한국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강력한 국가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을 구경하며 미국보다 낫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한국에서 박사를 따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미국의 교통이나 인프라보다 한국이 훨씬 훌륭한 데다가 임금은 비슷하면서 물가는 한국이 약간 저렴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훨씬 메리트가 있다고 느꼈거든요. 틈틈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한국에서 생활할 준비를 하는 요즘입니다. 아마 한국이 10년만 지나도 세계 최고 선진국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경제적으로 변수가 없는 한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